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심의 향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3 지방선거 막판 민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볼 텐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먼저 MBC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원호 41, 오세훈 37, 4%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SBS 조사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양상이 좀 다른데요. 정원호 후보 46, 오세훈 후보 35입니다. 11%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가 났습니다. 문화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 대 오세훈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동일합니다. 39대 39, 거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호 전 의원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면 양 캠프 모두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진짜 민심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후보 진영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더 신뢰하게 되죠. 그래야지 희망을 갖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론조사가 저렇게 차이 나는 것은 저는 이제 대체로 지금 그 서울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선거 초반에 비해서 많이 치고 올라와서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치열한 경합 중이다. 이건 거의 공감대가 여야 간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여론조사 보면 터무니없이 오차 범위 밖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자체 여론조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가 문항에나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모집단의 성향이 조금 기울어진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여론조사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어준 유튜버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조금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는 대체로 버리고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는 접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게 면접조사거든요. 면접조사인데 면접조사는 대체로 보수 쪽에는 좀 불리하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워낙 거칠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누가 전화 걸어와서 의견을 물어보면 사실은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좀 겁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경합 중이지만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고, 결과는 투표를 이제 한번 열어봐야 될 텐데 저는 샤이 보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샤이 보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보통 이럴 때 이제 양 캠프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조사는 튀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좀 유리한 조사만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합 아니면 본인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서울 시민들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승기는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이 또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억제를 좀 하면서, 일단 선거를 왜 하냐? 잘했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있는 것이 선거고요. 못했다면 그대로 심판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심판하는 명확한 선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안전특별시를 만들겠다 정원호 후보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 후보가 제대로 된 입장이나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GTX A 문제라든가 한강버스 문제가 발견됐을 때마다 문제가 없다라고만 하는데 그 문제가 계속 뒤에 고구마 줄탈에 나오듯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께서는 오세훈 이 시정에 대해서 심판을 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 짚어주신 안전 문제,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는데요.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22년부터 24년까지 39,000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한 부실 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 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지금 그러십시오.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자꾸 그거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뭐 토론 밤늦게까지 새벽 1시 다 돼서 끝났기 때문에 밤잠을 줄이고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부동산 안전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제 예측은 됐잖아요. 예상은 됐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GTX 환승역 거기에서 있는 뭐 철근 누락 이것을 이슈화했던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또 그 주택 공급이 사실은 요즘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예민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공격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예. 이게 생각보다는 토론회가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고 또 심층 토론이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아쉬움이 1대1 형식이 아니다 네, 보니까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있는데 불과 7시간 전에 심야 토론도 아니고 이걸 그렇게 직전에 단 한 번만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법정 토론회는 알다시피 이 군소정당 후보들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어떤 의혹 문제나 혹은 어떤 정책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거나 이걸 변별력이 없어서 네. 이번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적어도 2차례나 3차례 정도는 양자 토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그러지 못한 것은 정원호 후보가 사실은 뭐 양자 토론을 회피했죠. 왜냐하면 선거 초반에 본인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은 리스크를 지고 굳이 양자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런 전략을 구사했고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아웃보스 스타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사실은 뭐 알 권리 또 유권자들로 봐서는 또 후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뭐 어제 토론 자체가 크게 그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밤 11시에 시작해서 제 주변에도 졸려서 못 봤다는 분들이 네. 꽤 되시는데 네. 시간도 너무 늦었고 횟수도 너무 적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남은 기간이라도 1대1 토론 한 번 추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토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됐고 예. 각자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후보도 경선 때 윤희숙 후보가 토론 더 하자라고 하니까 아니 SNS가 발달이 많이 돼 있는데 자기가 알리고 싶은 거는 더 알리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각이 잘 안 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공방은 치열하게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시민들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예. 오가다 보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안전특별시를 강조한 만큼 삼성역 거기 그 현장에 왜 안 가봤냐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그 대목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로 또다시 뭔가 본인 스스로가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 정원호 후보의 공격이 일정 부분 먹혔던 것 같고요. 아마 후보가 처음에 이제 받았던 여론보다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많이 따라온 여론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오세훈 후보가 공략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구도 정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분란들이 서로 안에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리되면서 이 따라왔던 측면들이 좀 보여졌는데 어쨌거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서울시의 어떤 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보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뭐 안전 공방도 치열했지만 서서문고가 붕괴 사고 관련해서 오늘 이제 경찰이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사전 투표 시작하는 날 이렇게 강제 수사에 들어온 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으로 볼 때는 좀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삼성역 그 GTX의 그 철근 문제만 해도 실제로 그게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예. 그것 관련해서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자꾸 책임론으로 안전으로 몰고 가지만 보고를 안 한 사람이 문제지
보고를 못 받은 게 문제입니까? 그걸 다 모든 것에 다 만기 칠람해가지고 뭐 어디 저 도면까지 봐가면서 이거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안전 문제로 얘기한다면 광주의 대표 도서관 그 건립하다가 붕괴돼갖고 4명이 사실은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망자가 났는데 광주 문제는 대통령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유족들이 다니면서 지금 이거 책임져 규명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물론 서소문 그 고가차도를 이렇게 이제 해체하다가 붕괴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데, 이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모든 그 선거에서 물론 이제 자극적이고 이렇게 몰아갈 수는 있지만, 아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물론 나지 않았어야 될 사고였지만 결과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럼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짚어야 되는데, 이게 그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보통의 시방서라든가 아니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충분히 수십일 동안의 원래 기간을 주는데, 이것은 4월 10일 날 바로 발주를 하고 16일 날 바로 선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일주일도 안 돼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정된 업체가 업계에서 저 100위권 가까이 좀 멀어져 있는 그런 후보란 말이에요. 86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도대체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또다시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나중 되면 또 이게 사라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일을 하고 후보자들은 후보자들의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보겠고요. 어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도 있었지만 또 하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부산 북구갑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요. 북구갑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수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질문 아니죠, 네, 그거? 재수 형님이 시작한 일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으셨어요. 왜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고 전재수 얼굴이 보이죠? 표지에? 그 본인 얼굴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역사 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틀에 박힌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결여되는 거고, AI 시대에는 항상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한 거 AI 시대에는 아니겠습니까? 혁신적으로 전략해서 자기가 아니라 전임자 얼굴을 공보물에 넣은 게 AI 시대의 혁신적인 선거 어차피 전략입니까? 뒤에 보면 얼굴 많이 나오고 꼭 첫 장에 사람 얼굴이 본인 얼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그 당시 징역 30년 및 1185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구형을 했는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유영철이나 이런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까 아니, 제가 얘기한 허위사실 주도권입니다. 유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 책임을 제가 지셔야 될 거예요. 주도권이에요.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자, 자, 30초 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거를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자, 거는 자.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역시 중요한 또 거 답을 아니겠습니까? 못 하시는데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했던 토론회 현장 모습 저희가 압축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갖고 온 전략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예, 120% 성공했다고 봐야죠. 120%요? 예, 사실은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민주당에서도 이거 한동훈 후보 지난번 대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공격적이던데 그걸 과연 잘 방어할 수 있을까? 약간 수세적인 입장에서 봤는데 의외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 측면.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긁혔다. 이게 손해를 봤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이제 77년생 후보여서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없었어요. 근데 딱 저 자리에 지금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듯한 복장을 지금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양복 입고 나온 것도 맞아요. 전략입니까? 그렇죠. 예, 저것도 이제 제가 볼 땐 그 어려 보임을 조금 방어하기 위한 그런 거 하나의 툴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한. 그렇죠. 예. 그래도 어리지 않다. 예. 아니 40대 후반이 뭐가 어리냐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포석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찌됐건 어제 토론은 상당히 볼만한 게 많았고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공격했다가 역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하정우 후보가 한 방이 있네.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는 다소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들이 좀 있지만 아 실제적으로 하정우 믿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줬던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토론회 보고 느끼시는 건 다 뭐 개개인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가 긁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예.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 후보나 다 정치 오래 해오신 분들이고 예. 또 더 큰 물에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 토론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아마 의사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이고 거의 부동층이 10%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토론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어제 토론회는 상당히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흥미진진하고 예. 저는 하정우 후보가 뭐 이게 역시 좀 젊으니까 좀 귀엽게 귀여우셨습니다. 정치 초보자로서 아니 양복 입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그러는데 귀엽다고 정치 그러시면 이제 안 정치 돼요. 초보의 면모 그게 예. 꼭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때로는 더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유권자들에게 흥미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 저 사람은 비교적 때묻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보는 기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뭐 말싸움에서 졌다 논리에서 졌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는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나름대로 본인의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잘 했던 그런 토론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그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치열한 1위, 1, 2, 3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어제 하정우 후보가 뭐 양복도 좀 전략이라고 하지만 판넬도 많이 갖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폴더 인사하는 그 상징적 장면을 판넬로 갖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걸 좀 준비한 걸까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과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후보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 흐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한쪽에서는 배신자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장면이 하정우 후보가 뭐 대통령의 말만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쳐내면서 동시에 한동훈 후보의 아주 약점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저 지점은 지금 박민식 후보하고도 굉장히 세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어제 사실 2대1이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약간 도와주면서 또다시 말을 얹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 효과를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이제 워딩을 받아오고 실제로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예. 전통적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이 수에서 결국 하정우 후보가 그걸 엎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게 가려고 하는 표를 그나마 전통적 지지층은 박민식 후보 또는 하정우 후보에게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이제 김어준 유튜브 나가서 노래를 부르란다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공범을 보면은 전재수 후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역공경을 폈거든요. 공보물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얼굴이 안 나온다고 그 뒤쪽에는 이제 다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정우 후보가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한 것들일 텐데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의 약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본인이 어떤 소신과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예. 북구를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결과가 지금처럼 저렇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의 어떤 출마 여부는 대통령한테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은 그 간을 보는 것처럼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본인의 소신이 없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한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나와서 신선하긴 했지만
처음에 나와서 이제 손털기, 뭐 그다음에 뭐 오빠 논란 이런 것들이 다 초보자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 이러면서 많이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칫하면은 이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던 동탄 모델로 지금 가는 것 같다. 민주당 후보가 의외로 좀 취약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의 국민의힘 후보한테 가지 않고 제3의 후보한테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지금 하정우 후보가 본인의 칼날을, 본인의 소신을, 강단을 못 보여주는 그게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북구갑의 여론 지형도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부산 북구갑 후보 지지도입니다. 하정우 35, 박민식 18, 한동훈 39 이렇게 해서 지금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고요. 이번엔 MBC 여론조사입니다. 하정우 후보 37, 박민식 후보 14, 한동훈 후보 43%. 여기서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은 더 격차를 벌린 모습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지형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여론조사입니다.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47대 34로 격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48대 32. 여기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에 매달리고 지금 전재수 후보의 경우는 부산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해사법원법도 통과시켜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산에 해사법원이 생기게 됩니다. 예. HMM이라고 하는 10조짜리 회사를 또 글로 이사하는데 성공시켰습니다. 해수부도 이전하는데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북극 항로를 열겠다. 그럼 앞으로 부산, 부울경 이 먹거리가 그 지역적 특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박형준 후보는 계속해서 네거티브에 매달리거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거기에 쫓아다니거나 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 네거티브에 매달리다 보니까 LCT 그 개발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화랑 문제, 본인의 배우자가 연결되어 있다, 본인의 아들이 또 그걸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신뢰를 많이 깎여먹은 모양새예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이 박민식 후보 간의 전통적 지지층과 새로운 보수 지지층 간의 분열적 양상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아킬레스건이 됐던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뒤엎을 만한 어떤 전략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전 의원님, 저희가 북구갑하고 부산시장을 같이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게 지금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만 보면 한동훈 후보랑 지지율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박형준 후보가 사실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산 북갑이 보수가 완전히 양분된 그런 형태로 치러지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기보다는 지금 한동훈 제명된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만일 박형준 후보가 나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면서 갔으면 저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처음부터 그 단일화를 얘기하고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사이에 약간 양다리 걸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 양쪽의 표를 다 흡수하는 것처럼 갔는데 근데 의외로 부산 북갑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려가면서 그것이 이게 무소속으로 가면서 결국은 박형준 후보가 애매하게 처신을 했던 것이 저런 결과가 온다. 저는 확실한 노선을 못 정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의외의 그 손해를 본 것은 이번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누가 될지 정말 끝까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경기 평택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중앙일보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혼전 양상입니다. 김용남 후보 23, 유희동 후보 21, 조국 후보 25, 3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여론조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남, 유이동, 조국 순으로 26, 20, 2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알 수 없는 대혼전에서도 한 가지 두드러지는 건 조국 후보의 막판 상승세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도 전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지지층이 좀 활성화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것이 그대로 투표 날까지 이어질 거냐. 예. 예컨대 오늘 내일 사전 투표입니다. 이 네. 사전 투표장으로 저 지지층들이 그대로 나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안 나갈 거냐, 혹은 본 투표일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만 활성화가 되고 실제로는 투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 이 투표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력의 차이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의 당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많이 이사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많고요. 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면서 뉴이재명이라고 이야기도 저희가 붙이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층이 굉장히 확장된 상황입니다. 어찌면 또 이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김용남 후보가 또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투표장으로 갔을 때 김용남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여론조사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평택시의 이 유권자분들께서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뭔가 표를 몰아줬을 때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걸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저는 투표일에 결국에는 발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평택을 예상하시기에 개표 방송 밤새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것 왜냐하면 같습니까? 지금 예. 이 유이동 후보도 지금 유의미하게 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용호 전 의원님이 해안을 갖고 좀 전망을 해주시죠. 저런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예측하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오차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변수는 황교안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황교안 후보가 마지막까지 본인이 그냥 고를 할 거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예.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저 평택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북가변은 보수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양분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을에서는 범여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양분돼 있다. 하나는 친명 쪽 그러니까 뉴이재명 쪽으로 가고 예. 하나는 친청 쪽으로. 친청들은 정청래 쪽 당 지도부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조국 쪽으로 좀 쏠려간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알다시피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오히려 조국 후보가 우리 오래된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속내는 뭐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겠지만 그러나 예. 내심으로 봐서는 사실은 조국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이미 지난번에 양당이 합당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길게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를 본다면 조국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 조국 후보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계속 속된 말로 꼬장 부리고 반대하고 이러면 정청래 대표도 예. 어렵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는데 마지막에 황교안 후보가 본투표 앞두고 결단을 내려준다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본투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유이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유이동이 예. 될 수 있고 여기서 갑자기 우왕좌왕하다가 민주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과연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묻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네. 곤란하실 것 같아서 묻지 않겠고요. 황교안 후보가 6월 3일 당일 투표해달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전 투표의 경우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과
연동돼 있잖아요. 아, 여전히 부정선거일 수 있다. 여전히 퍼센트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네. 이슈를 들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부정선거에 관한 어떤 이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저는 황교안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저 당과 왜 합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도 오히려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좀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 본투표를 하자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예. 저 정청래 대표의 경우 김영남 후보의 당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그 말씀드립니다. 문장을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단일화 가능성이요.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 지금 지도부 나섰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거든요.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황교안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도 끝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이제 본인이 드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일화라기보다는 본인이 사퇴하는 형식으로 네. 그 표가 결과가 들어가느냐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본투표라는 게 본인의 부정선거 신념 때문인 건지 단일화를 생각하는 건지 며칠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